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요즘 일본에서 4차 한류도 터졌습니다. 일본에는 시노쿠보라는 한류 거리가 있습니다. 시노쿠보역에서 내려 조금만 걸으면 한글 간판으로 도배된 거리가 나옵니다. BTS,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민호, 송중기 등 한국 스타 관련 상품부터 한국 문화에 관련된 것이라면 없는 게 없습니다. 12월 11일자 일본에서 보도된 뉴스에서는 시노쿠보 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양념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대기줄이 많아 길이 북적대는 탓에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양념치킨 가게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도 손님들로 바글거립니다. 화장품 가게를 찾은 한 고객은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빠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4월 아베가 코로나 때문에 긴급 사태를 내리자 일본인들은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주구장창 한국 드라마만 돌려봤습니다. 마침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방영될 때였고 일본인들은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여자 출연진들의 피부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도대체 뭘 바르면 저렇게 피부가 좋냐며 뒤져보다가 한국 화장품까지 사게 된 거죠. 한 여고생은 BTS를 보고 한국에 빠졌다고 인터뷰했고 또 다른 여고생은 왜 굳이 여기까지 오냐는 질문에 한글이 써져 있는 것만 봐도 설렌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당장 한국에 갔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에 한일 갈등 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의 일본 수출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9년 한국 화장품 일본 수출 금액은 2018년 대비 4.0% 증가한 1조 7,611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한 겁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61.7%나 증가했습니다. 4분기를 남겨두고 벌써 작년 한 해 전체 수출액을 넘은 겁니다. 이제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두 번째 화장품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는 미국과 홍콩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작년 8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도 한류는 건재했습니다. 시노쿠보 거리는 여전히 바글바글했고 이 거리를 방문한 10대, 20대들은 한일 갈등 신경도 안 쓴다. BTS 짱이라며 아이돌 관련 제품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한류 플라자 측 역시 한일 관계 악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니클로, 데상트, 일본 맥주 추방운동이 벌어졌죠.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을 예측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대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군국주의에 사로잡힌 일본이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경화의 주된 원인으로 민주주의 주체 세력의 부재를 꼽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비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국가 발전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피를 흘려가며 스스로 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돼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또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산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나도 사형 집행 직전 살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3번이나 독재자를 극복한 반면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가 없다는 게 김 전 대통령의 평가였습니다. 최근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아 민주주의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갑자기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고 난 뒤 네가더의 요구에 따라 민주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즉 일본은 민주주의의 주체 세력이 없는 거죠. 아직도 군국주의에 사로잡힌 우익들은 끝까지 일본의 재무장, 집단적 자위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신의 의원 마루야마 호다카는 전쟁으로 한때 일본이 지배한 섬을 되찾자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는 우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데 왜 한국 양해를 받아야 하냐 등 헛소리를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생파쿠 열도를 차지하기 위해 푸틴과 맞서고 있죠. 반면 대다수 일본 청년들은 일본 기득권층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이 외형은 민주주의에 탈을 쓰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민주주의 또는 자민당 일당 독재 민주주의라는 말도 나왔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 한류, IT 발달, 북한과의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지금의 한일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제일 핫한 한국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중국에서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는데 일본에서는 신드롬 수준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남북 상황에 로맨스를 넣어 공포 또는 신비의 존재였던 북한이 알고 보니 한국과 동족이었다는 점을 느끼면서 인기가 폭발한 겁니다. 미지의 존재를 한국 드라마로 풀어내 일본 특유의 엿보기 심리를 충족해줬고 거기다 현빈, 손예진 등 잘 알려진 한류 배우들이 등장한 것도 인기를 얻는데 한몫했습니다.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유행인 반면 중국에서는 응답하라 1988만 유행 중입니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경제개방, 도시인프라, 경찰 유니폼, 화장법, 헤어스타일, 패션, 드라마, 예능, 게임, 웹툰, 아파트, 심지어 바닥 난방 방식까지 죄다 한국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이 한국 문화를 원래 자기들 것인 양 일본보다 좀 더 많이 날조한다는 점이죠. 이를 두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국의 문화 속국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 대신 응팔이 유독 중국에서 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북한 모습이 곧 중국의 과거 모습이기 때문이죠. 일본처럼 사랑의 불시착에 열광했다간 중국은 인구만 많은 가난한 북한의 확장판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면 응팔은 과거 1978년 개혁개방 직후의 중국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응팔에 나온 1988년 당시 한국은 중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은 최빈공국이었고 20년이나 지나서야 좀 비슷한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죠. 중국은 응팔에 열광하면서 지금은 선진국이 된 한국이 과거에는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으니 자신들도 곧 선진국 반열에 오를 거라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극중에서 성보라가 1987년 민주항쟁을 하며 경찰에 쫓기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번역조차 안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은 국민들의 피를 흘려가며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강연했지만 중국은 이를 외면하고 희생 없이 어느 날 떡하니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난리인데 일본에서도 4차 한류가 난리입니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인들은 자의와 상관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4차 한류가 터졌습니다. 8월 11일 야후 뉴스에는 4차 한류 붐이라며 확인 사살을 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포브스 재팬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도 4차 한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1차 한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였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뤄진 이후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는 러브레터 같은 일본 영화가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중장년층을 자극하는 한국산 멜로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쉬리, 겨울연가, 공동경비구역 JSA, 엽기적인 그녀 등 한국 작품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동방신기와 빅뱅, 카라, FX 등 여러 아이돌이 데뷔하면서 2차 한류가 일어났습니다. 1차 한류에 빠진 일본 어머니들이 대부분 컴맹이라서 일본 자녀들이 대신 한국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해주다가 자기가 한류에 빠지게 된 경우도 꽤 있었죠. 이후 2017년부터 3차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특히 10대, 20대 청년층 SNS 사이에서 BTS나 트와이스가 주목받게 되고 K-팝이나 패션, 치즈닭갈비 같은 한국산 먹거리들이 다시 큰 유행을 타게 됐죠.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 넷플릭스가 흥하면서 대망의 4차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2020년 2월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종영한 지 반년이 넘었어도 9월에도 일본 넷플릭스 전체 랭킹에서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를 동경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상한 식으로 변질됐습니다. 중국은 계속 한국 연예인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한테 문화적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12월 16일 황구시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런닝맨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대만기를 나란히 배치해 중국 네티즌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런닝맨 출연진들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타이베이와 베이징이 나란히 나오는 점을 문제 삼은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 프로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그렇게 보면서 불만이 많은 걸까요? 12월 16일 대한민국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확정됐습니다. 연등회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입니다. 유네스코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과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점, 국적과 인종, 종교, 장애를 넘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거 가지고도 난리입니다. 웨이보에서 중국인들은 만물 한국 기원설, 한국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도둑국가 등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설마 불교도 중국 기원, 석가모니도 중국 사람이라고 믿는 건 아니겠죠? 조만간 석가모니도 중국 사람이고 불교하면 소림산이 우리가 불교 원조라는 주장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국 공산당이 위조 달러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생물학전에 이은 두 번째 통화전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 마라쿵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이 20조 달러 규모의 위조 달러를 발행,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서방 국가에 대항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한다. 첫 번째 전장이 생물학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통화시장이다. 마라쿵제는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중공의 수단은 악랄해지고 있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중공이 지난 2월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예측했던 바다. 이번에는 중공의 국가대표팀이 나선다. 10배 규모 자금을 시장이 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화폐 제조공장 직원을 인용해 중공 국가대표팀이 찍어낸 위조 달러는 위배감별 기로도 감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공은 위조 달러로 달러 고갈에 따른 외환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유포시켜 세계 경제를 교란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화폐 공장들 외국 지폐 위탁 제조.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중국인 조조폐 중공사 산하 여러 공장에서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폐는 중국 화폐인 인민폐만이 아니다. 화폐 제조는 위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 브라질, 폴란드, 네팔,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 공장에 화폐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조 기술이 위조 지폐 생산에도 그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조 달러는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민간 범죄 조직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한 조직적 발행이다. 마라쿵제는 이런 의미에서 중공의 달러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가짜라고 지적했다. 위조 달러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하나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통화다. 마라쿵제는 중공은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 달러로 전 세계의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유포된 위조 달러가 세계 각국에 얼마나 유통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막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은 당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50년은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폐 공장, 리넨 대량 수입 북한 기술자들도 목격. 중공이 위조 달러를 대량 발행하려 한다는 제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나왔다. 중국이 최근 캐나다에서 대량의 말을 수입했고 지폐 제조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장쑤성 군산의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을 인용해 해당 공장이 캐나다에서 대량의 린넨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린넨은 달러 지폐 주재료다. 달러 지폐는 75%의棉花와 25%의 린넨으로 만들어진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 최대 지폐 제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 바오딩에서 전문 인력들이 군산으로 파견됐다고 했다. 그는 바오딩에서 군산으로 파견된 인력들은 중국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인 같았다. 또한 달러화 제조 전문가들이었다. 중공이 가짜 달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군산 지폐 공장 직원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위조 지폐 제조 기술로 널리 알려졌다. 핵심은 노동당 39호 판공실이다. 39호 판공실은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1970년대에 설립됐다. 전 세계의 거래망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노트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파견된 인력들이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군산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39호 판공실과 관련성이 의심된다. 중공은 이미 위조 지폐를 대량 유통시켜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물자를 사재게 한 전례가 있다. 마라쿵제는 다수의 서방 국가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모른 채 공식 발표만 믿고 있다가 중공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위조 지폐 발행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몇몇 중화권 네티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시바일럼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였던 중국은 우한을 통째로 봉쇄하는가 하면 뒤늦게 감염자가 속출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비상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조치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주요국이 연일 전례 없던 재정과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3개월여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더 힘들어하는지가 조금씩 흔들어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와 둘째는 재정과 금융이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가장 먼저 발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부과한 미국 증권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초 최고점 대비 최대 30%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는 더 낮출 여지가 없는데도 불과 보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추는 비컷을 단행했다. 그래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2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더니 또다시 2조 달러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개인소득 9만 9천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최대 1200달러까지 차등 지급하는 긴급지원금도 마련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험 증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세계 각국에서도 재정과 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팬데믹에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재정 상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 역시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부를 쌓아놓은 이들 나라는 급한 대로 국채를 찍어 얼마든지 재정을 확장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탈리아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탈리아를 지원하려면 결국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5천억 유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금융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준기축통화국 일본은 돈을 바로 찍으면 된다.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